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노인 빈곤, 또 노인 질병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인 질병과 관련이 있는 노인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은환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남상효 초빙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또 이렇게 사생결단 처음 찾아주셨는데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활병원과 요양원도 같이 운영하는 의료복지복합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노인학 전반에 걸쳐서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또 현장에서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생결단, 초고령화 사회와 노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김성진 의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2, 3일 병원에 입원해서 자손들 인사말도 듣고 네. 깔끔하게 죽자. 아마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의 로망이죠.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경북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경북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2만 2,508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도민 전체의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0.1%씩 노인이 증가하고 있죠. 네. 유엔에서는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를 넘어서면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네. 경북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몇 년이 됐고 네. 아마 우리나라가 빠르면 24년 말 아니면 25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라 전체가요? 예. 네,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로 어떤 질환들을 앓게 되고 또 노인 의료 서비스가 왜 중요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 치료받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간병, 돌봄을 받았는 거죠.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게 되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치매, 고혈압, 당뇨, 뇌졸중,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척추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거동이 불편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료는 끝났는데 거동 자체가 힘들어지고 남의 도움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저귀도 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돌봄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집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각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전부 다 이게 간병이란 돌봄이라는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이면서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요. 게다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노인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지만 특히 북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 의성입니다. 네. 44.2%고요. 그다음에 청송이 8위로 40.3%. 그다음 10위가 영양, 봉화가 11위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들 중에서 1위가 상주입니다. 다 1위를 차지하고 네, 다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접근성도 굉장히 먼데다가 정서적인 케어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홀로 사는 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더 질병이 악화되고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 노인 의료가 중요하냐면은 건강 수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근육 감소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전에는 질병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요새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예방과 재활도 의료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노령 인구는 이제 늘어나는,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에 탄생한 사람들이 2020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보건의료 공급 체계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재활 난민이라든가 의료 난민, 요양 난민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될 줄로 이제 압니다. 네. 그런데 노인 의료와 노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정책을 만들기나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아마 경상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르신 복지과에서 이렇게 전담을 하죠. 노인 시설이라든가 노인 요양병원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기초연금 부분 또 이런 것까지도 다 관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인 정책 전체를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도 병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의료정책실, 요양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구정책실 이렇게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두 개의 통합 기능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는데 노인정책 가서 담당을 해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들은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능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부서가 필요한데 중앙부처에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윤환 부회장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자 노인, 가난한 노인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가슴이 좀 찡해지는 결단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죽음을 비참하게 이르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노인 빈곤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70대, 80대, 90대 이런 어르신들은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식들 키워서 성장시켰는데 결국은 나의 노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못 보살펴주니까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이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를 이용했을 때 결국은 돈이 들어가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간병비를 환자 본인이 다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간병비가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간병비가 싼 곳으로 가니까 간병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부분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가난한 노인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는 제목을 부자 노인, 가난한 노인으로 적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노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차이점 알기가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네, 치료. 요양원은 네.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심리하라는 중풍, 뇌경색, 뇌출혈, 척수마비, 파킨슨 이런 뇌척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공간이 재활병원이고요.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금방 대학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집으로 바로 못 가니까 환자가 안정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요양병원이고요. 요양원은 어떤 곳이냐면 치료의 기능이 조금 저하돼서 경증 환자들, 식사, 그다음에 도우미, 그다음에 거동하는 데 도와주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요양원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양병원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요양병원에서 이 세 개 기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치료와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돌봄 기능이랑 요양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3년 전에 이제 재활을 좀 더 특수하게 하는 재활 전문 병원 제도가 생겼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면 재활병원 가시면 되고 중증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에 가시면 되고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에 가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능이 혼재돼 있어요. 일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데 우리 한국에는 이게 경쟁하는 구도로 기능 분화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재활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간병비 보험이 돼요. 네.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요양원도 간병보험이 적용됩니다. 아, 보험. 그래서 크게 비용 부담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제일 먼저 생긴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간병보험 제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환자 몇 명당 간병사 몇 명을 둬야 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간병인을 둬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게 둬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개인 간병도 고용할 수도 있고 최대한 4대1, 5대1 간병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내도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부를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은 싼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양원도 중증 환자를 1, 2, 3등급의 환자를 받아요. 원래 기능으로 치면 요양원은 경증 환자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네. 1, 2, 3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와상 환자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안 되는 환자들이에요. 간병비를 요양병원에서 다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원을 가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신고로장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요양병원과 안에서 경쟁을 하고 간병비 가지고 60만 원 받아야 원가인데 30만 원 받으니까 나도 30만 원 또 내려요. 그럼 간병인을 또 줄여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니까 서비스가 끝없이 추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환자 묶어놓고 욕창 발생하고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된 게 운영자들이 물론 잘못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인을 했던 문제였고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일본같이 협업하는 시스템. 네.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병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본은 이 세 개 기관이 전부 다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간병보험이.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 보통 국민들의 정서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큰 병원 가서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노인 요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요양병원에서 간병비가 보험으로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되도록이면 싼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양병원은 전문 치료시설이니까 전문 의료인이 있을 텐데요. 요양원에도 전문 의료인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는 치료의 기능이 우선인 거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간병사라 그러죠. 이분들이 말 그대로 치료의 기능이 없는 돌봄 기능만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간병비 문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서비스 질이 저하됨으로 해서 피해는 누가 보냐면 환자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비를 안 받는 곳에 갔으면 간병사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 최소 인력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야간에 환자를 묶어놔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풀어줍니다. 기저귀를 밤에 10시에 채워놓고 아침에 와서 풀어주면 그 중간에 대소변을 누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가 짓무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욕창이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돌아가셔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인의 인권이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이때까지 20년 동안 방치를 해왔는 부분이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해가서 더 이상 돈 없어서 좋은 치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인간으로서 된 기본 권리, 묶이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최소한의 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인 의료 전달 체계를 따져볼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기능이 분화가 돼야 됩니다. 네. 이제 급성기가 있으면은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서 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재활병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재활 전문 병원, 치매 전문 병원, 암 전문 병원, 그다음에 호스피스 전문 병원 이런 식으로 또 분화가 일어나야지 되고 또한 요양시설도 또 치매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른 또 시설이 있어야지 되고요. 재가를 지원하는 시설, 가정 복귀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기능 분화가 돼야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니드를 충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에 따른 또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모 회장님께서는 이 병원도 보유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네. 이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양병원을 또 찾게 되는데 이게 또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실제 뭐 제가 요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자녀가 간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간병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월급 200만 원 정도가 자기도 벌지 못하고 근데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 그 요양보험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국 그럴 바에야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맡기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가정에서 내 부모님을 모시면서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도 그러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좀 사례들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활병원, 재활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이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내 부모가 환자가 묶여 있고 욕창이 생기고 냄새 나는 곳에서 막 낙상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곳에서 모시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병원이 5대1, 6대1 간병을 해요. 6명이 간병비를 60만 원 정도 내야 간병사 인건비가 원가입니다. 그럼 병원비 70만 원, 기저귀값 10만 원, 140이죠, 최소가. 네. 그럼 아까 최저임금 200만 원인데 그거 주고 나면은 없죠. 내가 300만 원 월급쟁이라고 쳐도 내 월급의 반을 부모님 간병비로 써야 돼요. 2030 세대에 300만 원 월급짜리는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싼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나쁜 서비스라는 것은 당연히 운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좋은 병원은 왜 안 늘어나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7개 요양병원이 있는데 간병비를 60만 원 원가 정상을 받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2군데에서는 반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간병사가 2방당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5명 보는데 거기에 10명, 12명 이렇게 봐요. 그럼 나머지 3-4군데는 간병비를 안 받아요. 간병사가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저녁에 묶어놓고 아침에 풀어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달 체계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냄새도 없애고 환자를 정상적으로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세팅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의 간병 급여화가 되면 어느 병원 가도 환자 몇 명당 간병 3명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간병사를 5명 다 하나 방을 해도 되고 12명 다 하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법적인 아무 제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7년 전에 요양병원 처음 할 때 2006년도에는 전국에 요양병원 200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이 1,4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양적 팽창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경쟁이 일어나겠죠. 네. 더 잘 모시려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더 싸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받던 병원이 옆에서 40만 원 받으니까 40만 원 낮춰버려요. 끝없이 질이 저하되는 거고 노인의 인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간병 인력 규정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면 전국 어디 가든 가격이 똑같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까지는 싸게 할 테니까 우리 병원 오세요라고 환자를 모셨어요. 유치했어요. 홍보 전략을 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묵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저귀 안 채워요. 네. 우리는 냄새 안 나요. 우리는 욕창이 발생 안 해요. 이렇게 해서 환자를 모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10년 전에 조동케어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1,400개 중에서 조동케어 하는 병원이 5개가 안 넘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민간에서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걸 확대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간병보험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최소한 환자 인권을 지켜주고 자율경쟁 체제로 만들어서 가격이 똑같은 조건에서 서비스 질 경쟁이 나는 거고 그러면 좋은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젊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지 90세 된 의사들하고 진료받고 싶지 않거든요. 90세 된 의사들이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젊은 의사 선생님들 월급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받아오는 똑같아요. 서비스 질은 다르죠. 근데 이런 구조가 개혁이 되면 노인의 인권이 기본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이 사회가 돈 없어서 인간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그 노인 케어와 요양과 관련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간병인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의료 서비스보다는 간병인 고용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 당연히 직원들이 간병을 하지 환자들이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간병인이 의료 급여가 되고 직원이 케어를 하는 체제로 가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재활병원과 전문병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전달 체계에서 보장이 확대된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제가 보험이 안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그다음에 요양원은 보험이 돼요. 장요양보험이. 그래서 한 달에 비용이 50~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재활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간병보험이 적용돼요. 여기에도 한 달에 치료비가 200~300만 원 나오던 비용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하면 월 500~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요양원은 오히려 재활병원 비용이 비슷해졌죠. 요양병원 지금 제일 비싼 구조인 거죠. 네. 그런데 재활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양병원이 전체 환자가 다 대상이 되지 않아요. 뇌척수 환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재활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를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면 대상이 늘어나요. 지금 뇌척수 환자들에다가 고관절 수술 환자, 하지 절단 환자, 그다음에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안 쓰기 때문에 거동이 힘들어진 환자예요. 아버님께서 한 70세 되셨는데 갑자기 폐렴이 오셨어요. 인근 종합병원에 가서 폐렴 치료를 받아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한 10일 이상 누워 있다 보니까 치료는 끝났는데 다리 힘이 빠져서 부축이 필요하고 거동이 힘들어진 경우예요. 이게 비사용 증후군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환자들이 재활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전국에 53개 기관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재활치료가 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돼요. 내과적, 외과적 모든 처치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해진 모든 환자예요. 그래서 항암도 되고 방사선도 되고 폐렴도 되고 탈장 수술도 되고 항문 수술도 되고 내과적 처치 이렇게 우리가 인공 신장이라 그러죠. 이런 거 박는 이런 모든 처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관들이 경북에서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안동에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구미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만 혜택을 보게 됐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의사들도 모릅니다. 간호사들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결국 널리 알려져서 그나마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건 고사하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은 더 많이 알아야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과거에 고관절 수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도수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4시간 도수 치료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입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재활 전문병원 복지부 지정받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보험 처리가 다 되고요. 간병도 보험이 돼요. 재활병원은 늘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요양병원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전달 체계가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병원 가면 되고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병원 가면 되고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가면 되거든요. 이 세계가 물러듯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한국 체계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경쟁하고 네. 막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막 혼재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알려져서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이제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제에 대한 남상효 교수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기능 분화와 연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고령화 대책의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인이 되면 아주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재활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요양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생활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기능이 더 분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어떻게 연계되고 통합돼서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해서 기능 분화와 연계를 택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돌봄 간병 인력도 부족하고 처우 개선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의료 서비스에서 돌봄과 치료가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의료라는 것은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고 돌봄은 이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노인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의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돌봄이라는 것은 다른 제도로 급여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구분됨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연계할 건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엔 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부터 일본 상당히 말씀을 네네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고령화 속도가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네. 있고요. 초고령화는 20년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기능이 분화가 돼서 재활병원 제도도 잘 돼 있고요. 간병인은 전부 급여화가 돼서 직원들이 케어를 하지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닌 가정 복귀를 위한 중간 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의료와 요양을 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개호 의료원 제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보건의료 복지가 통합해서 이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4년에 의료와 요양을 통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하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각종 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케어와 의료에 있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인가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 그 설립 주체 안에 보건의료 복지 시설들이 아주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트렌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까 의성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지역 자원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의사들이 이제 농촌에 잘 안 오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 통합된 보건의료복지 공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좀 일본의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제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어서 노인을 통합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케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의 사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복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부든 지자체든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걸 의료로 보면은 말하자면 건강보험 재원이나 그렇죠. 뭐 노인 장기 네, 요양보험이나 예. 이걸로 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것들이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 개선을 다 떠나서 이게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부모님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지 아까 우리 이사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이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몰라요. 모르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또 병원에 가서 이 돌봄 서비스,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어떤 혜택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설계를 해주세요 했을 때 소위 말하면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거는 우리 지자체로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아프면 일단 보건소에 찾아가 봐야지.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해결을 이 돈을 쓸 건지 이 돈을 쓸 건지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그런 계몽과 홍보 그리고 네. 통합된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게 스웨덴 사례예요. 네.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학병원들도 80%가 공립병원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고 그다음에 중간병원, 중간시설, 우리 제가 사실 다 민간에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행정복지센터 네. 이런 데서 연계돼서 그분들이 직접 관련된 팀들이 나가서 그 환자들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이 환자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어느 병원 치료 의뢰서를 해서 전송시키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집을 가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일상생활을 저렇게 만들어주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한편으로 보면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보면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네. 의료 서비스 부분은 결국 본인 부담으로 전체가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케어도 네. 간병인도. 스웨덴 같은 나라는 심지어 술 판매도 국가가 맞아요.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국립시설이에요. 술 판매대가.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이 있어야 되고 제한도 합니다. 몇 병 이상 못 팔고 휴일은 또 안 팔고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제가도 공립시설로 제공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세금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눈치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스웨덴은 가장 앞선 그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992년에 에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웨덴은 뭐 오래전부터 뭐 100여 년에 걸쳐서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아주 촘촘히 잘 돼 있죠.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보면 모든 의료기관은 공적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의 주체가 민간인 거지 이 공공의료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가 돼야 민간이 설립한 병원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결국 이 공적 자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공적인 시설들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려고 해야지 사회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는데 저 민간이 설립한 재단이니까 왜 우리가 보험 급여를 줘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은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방이 잘 안 되니까 건강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일찍 아픈 거예요. 맞아요. 치료도 못해도 치료도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이걸 책임져줘야 되는 게 공적 보장 체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상담받는 곳부터 공공기관에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 일정 부분 의료법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현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거든. 정부에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결국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보험 요율을 소득 대체 단 0.1% 올리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또 엄청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득 대체한 건강보험 요율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지만 내가 당장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환자 입장이나 환자 가족의 입장이 되고 우리 부모를 좋은 노인시설에서 케어를 받도록 하려면 돈이 사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나가는 그러면서 어쩌면 전문인들이 꾸준히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세금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복지로 돌아온다고 믿을 때는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조금 더 봉사하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과 정치인 간의 이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 믿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국민과 정치인을 신뢰관계를 맺도록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수님과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네. 부분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방에 관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예를 들면은 그 운동만 열심히 해도 보험 수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낙상 예방, 근력 예방, 뭐 치위생 예방해서 급여화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도화가 돼야 민간에서도 부담 없이 이런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개인이 부담해서 하라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일이 생기기 난다면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방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노력들 실제 해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그렇죠. 받도록 하고 그 네.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네. 뭐 노인정이나 또 네. 이런 시설들 찾아가서 운동 프로그램 또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비용을 들여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 기대치에는 그게 못 미치겠죠. 이게 좀 예. 확대돼야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천영길 기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죽는 법을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잘 책임져 주지도 않았고요. 지금 70대, 80대, 90대 분들은 이 산업화 시대 때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야 임마 그거는 가정에서 책임져야지.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세금을 올리자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복지를 하겠다면서 정치인들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같이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세금 올리지 말자고 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뻥치는 사람이다. 이걸 좀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역시 공짜는 없군요. 네. 지난 3월 2일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의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병원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해야 되거나 또는 이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의료나 뭐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도 하고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건데 이게 의료와 돌봄을 좀 통합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방문 진료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개원의들은 또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네.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제가 방문 의료가 또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의사협회나 의료 쪽에서는 여기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의료 돌봄 통합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지겠죠. 예. 근데 걱정인 부분이 네.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범 사업이 이후에 좀 확대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물음표지 않을까. 결국 저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건강보험의 요율을 소득 대체율을 좀 높여서 의료 수가도 좀 현실화하고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진료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국민들도 민간 실손보험을 굳이 가입하지 않게 되는 이게 하나의 문제로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에서 저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정부의 일반 회계와 지자체의 일반 회계가 합쳐져 있어요. 의성군 같은 경우는 27억인데 그중에 중앙지원이 50%고 매칭 지자체가 펀드로. 50% 이 매칭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어쩌면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농촌의 자연불확 단위의 현실을 감안한 노인 복지 서비스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홀몸 노인들이 많으시고 어쩌면 끼니까지도 챙겨 드실 수 없고 시장을 보러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자연불확 단위에는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공동 생활하고 어쩌면 식사까지도 같이 해결하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봤을 때 의료계와에 어떻게 이렇게 발을 맞춰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지 하는 것은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이 의료 돌봄 통합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 전달 체계, 공급, 그다음에 복지, 요양, 뭐 생활까지 다 포함하는 맞습니다. 것이기 예. 때문에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이고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기능 분화가 안 돼가지고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29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왜냐하면 내 집, 예. 내 동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네. 약간 확대된 자연불확 단위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복지 차원 쪽에서 가야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일이 되지 의료 서비스
서비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 일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근데 봐요. 어쨌든 의료 돌봄 통합이기 때문에 예.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가장 큰 그렇죠. 문제가 재정 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 구호를 내세우고 이런 걸 멋지게 하겠다 하는 건 좋지만 실제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네,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또 노인 의료 서비스에서 의료 불평등 문제는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이 시범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 적다 보니까 개원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료가 판단된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운영할 만큼 할 수 없다면 의사들도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참여도 떨어지게 되면 이 커뮤니티 케어가 정상적으로 네.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경북에 있는 한 요양병원장님과 한 30분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네.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르신들이 오면 손잡아 주는 거다. 그래야 나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픈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의료 서비스가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만큼 나는 못 살았다. 이게 더 스스로를 아프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기대 수명은 83.5세인데 건강 수명은 66.3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소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보편적으로는 누구나 다 누리고 거기에서 돈 더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서비스 받겠다고 하는 거는 넌 돈 더 내. 그리고 세금도 더 내. 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간의 격차를 저는 줄이는 거, 간병비에 대한 보험 급여화되고 여기에 대한 공적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게 결국 건강 불평등을 저는 해소하는 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 간병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개인 간병 쓰시면 돼요. 네. 돈 많이 들더라도. 네. 우리가 정부에서 그것까지 다 해주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그게 5대1, 6대1 간병이거든요. 그게 지금 장기요양에서 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게 돼 있는 이 인력 기준이에요. 요 정도만 하면 환자서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기본 권리는 지켜집니다. 그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공적 영역에서 해주는 것들이 우리 사회적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베이스적인 부분을 출발하지 않나. 네, 우리나라에도 의료 요양 통합 판정 체계가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 판정 체계가 이미 이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원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고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요양원에 있는 문제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혼재도 막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판정을 했으면 판정에 따라서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케어 플랜이 좀 합리적으로 계획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되고 또 그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가 돼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행이 돼야지만 판정 체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후속 조치가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지금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 기간을 가지고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합 판정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거죠. 판정 체계 자체는 예. 95항목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등급 판정에 관한 자료라든가 있는데 의료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서류만 보고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제약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요양원에 가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의료 필요가 높고 요양 필요가 똑같이 높을 때는 그렇죠.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고 맞습니다. 이걸 자칫하면은 네네. 굉장히 산술적이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또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불만을 품을 수 있고 그 그렇죠. 판정에 대해서 네, 네.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도 예. 나는 그 이해가 안 예. 된다고 이야기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병원 가고 싶은데 왜 예. 병원 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서로 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도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면 좀 비슷하게 이 장애인 등급 판정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결정나는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정해놓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도 서비스 제공 판정을 내리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부러 더 아파야 되고 더 불편해야 네, 돼. 더 불편해야 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 결국 이게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판정이 났을 때 간병급여가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일단 간병급여가 저는 보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재원에 맞춰서 여기에 끼워 넣을 가능성이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이때 앞으로 노인 의료 서비스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의 제도 하에서 요양병원만 아직 20년째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돼야 의료 판정 체계든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고 공평한 어떤 신뢰적 기준도 생기는 거고 선택 기준도 생기는데 다른 기관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의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 부분은 출발을 맞춰놔야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간병급이 급여하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가 개선이 먼저 돼야겠네요. 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 이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이 68% 정도인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또 없습니다. 실손보험에 내는 돈 대신에 건강보험에 돈을 더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전국에 거의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냐면 우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최초에 얼마 뗐냐면 3천 얼마, 2천 얼마 뗐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씩 올랐죠. 그렇게 해봐야 많은 5천 원도 안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실손보험은 보통 한 달에 몇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한 3천 원, 4천 원 더 내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간병비 보험 안 되는 거 무료 보험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요양병원 환자 25만 명 중에 간병 요구도가 필요한 환자를 15만 원을 가정했을 때 환자 2.5명당 한국인 요양보호사님이 거기에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 퇴직금 다 줘도 1주 2천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한 명당 나는 건강보험료가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노인 의료 시스템 우리가 빨리 잘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회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요양병원을 간병사가 보험으로 네. 해결이 안 되는 구조다. 또 한편으로 그것도 못하면서 재활 전문 병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이유로서 어떤 재활병을 필요한 분들까지도 보험을 들여서 해주면서 이건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 안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앞뒤가 바뀐 거다. 그런데 요양병원만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요양병원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요양병원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예측하는 적정한 수준은 한 1,000개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정부에서는 나쁜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 나쁜 병원이라는 게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곳에 돈 주면 안 된다. 돈 주면 안 된다. 지원해서 그러면 저는 그거하고 좀 반대 논리가 뭐냐면 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계속 이게 고차가 될 것이고 가격 경쟁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가 떨어졌으니까 가격 공제를 없애버리자. 단언하건대 간병급여해서 1년 안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요양병원들이 1년 안에 내가 500개는 문 닫을 것이다.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진짜 돈 1년에 한 1조 정도 들여가지고 500개 정도면 의료보험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타지면 그게 훨씬 나을 건데 그걸 왜 안 하시냐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또 정책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증세를 했다라는 비난을 받기 싫은 거죠. 예.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게 보면 소중한 자원 중에 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을 지려 드는 게 그게 몇천 원도 안 드는데 사실 국민연금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지금 몇십만 원씩 젊은 세들이 내고 있으니까 지금 열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이 그거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이런 것들은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다수일 때는 그걸 먼저 하는 것이 상식이죠. 맞습니다. 예. 제도라는 것이 정책 당국자나 전문가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과 정책 당국자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제도도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으로 또 좋은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하시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면 더 힘들다. 정말 이제는 비용 또 다른 걱정 없이 노인 의료 서비스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